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사 제153부 강홍립 투항 사건의 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619년 3월 심화에서 벌어진 참패로 도원수 강홍립이 이끄는 조선군은 그야말로 대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좌양의 경우 김응하의 분전에 의해서 초전에는 나름 선전을 하고 있었어요. 잘 나가고 있다가 중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기상 악화 플러스 사실 근데 뭐 기상 악화만 가지고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게 기상 악화가 아니었어도 좀 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조선군은 완편 부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병가가 골고루 편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 조선군은 거의 화력을 전담할 목적으로 포수 중심으로 갔다라는 거죠. 근데 나머지 이제 백병전을 담당을 해야 되는 명군이 먼저 전멸을 당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오래 버티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한계점들 때문에 김응하의 좌영 역시 허무하게 무너졌다는 거죠. 당시 이제 김응하의 최후에 대해서 사료에는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응하는 혼자서 큰 나무에 의지하여 큰 활 3개를 번갈아 쏘았는데 시위를 당기는 족족 명중시켜 죽은 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적은 감히 다가갈 수가 없자 뒤쪽에서 찔렀는데 철창이 가슴을 관통했는데도 그는 잡은 활을 놓지 않아 오랑캐조차도 감탄하고 애석해하면서 만약 이 같은 자가 2명만 더 있었다면 실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고 하고는 의류 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김응하가 얼마나 마지막까지 용맹하게 싸우다가 전사를 했는지 그 비장한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서술이 돼 있죠. 근데 사실 돌아가는 판국을 보면요, 이런 김응하 같은 사람이 10명이 있었어도 아마 판세 뒤집기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주력군이 명군이 삽질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여기서 사실 뭐 강홍립도 나름 이제 유능한 장수라고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고, 그 휘에 있었던 김경서 같은 경우는 유명하잖아요.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명장으로. 그래서 나름 괜찮은 실력파 장군들이 꽤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 이제 판세를 뒤집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이 전투에서 맹활약을 보여준 김응하는 후세 사람들에게 의류 장군이라는 별칭까지 얻어가면서 충절의 상징으로 여겨졌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명제국한테도 소문이 퍼져가지고 명제국에서도 인정을 해줘요. 그 공로를. 그래서 명제국이 요동백, 그러니까 무려 요동의 백작이 됐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긴 하지만 요동백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응하의 분전이 무색하게도 조선군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미 주력군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 도덕, 유정이 이끄는 부대는 괴멸을 당했고, 지금 조선군도 총 3개 부대 중에서 좌영, 우영은 함몰돼가지고 남은 것은 중영뿐이에요. 물론 좌우영에 있는 병력이 완벽하게 다 전멸당한 건 아니고 개중에 이제 살아남은 패잔병들이 중영으로 흘러 들어오기는 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조선군이 전체 병력에서 아마 반수도 살아남지 못한 상황일 거예요. 지금 이런 전력 가지고서 어떻게 싸울 거냐 이거죠. 그나마 중영은 가장 후방에 위치해 있었고 인근 고지대로 재빨리 대피를 해가지고 거기다 진지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가까스로 전멸은 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당장 그렇다는 거고요. 이미 조선군은 후금의 영토 한복판에 정말 깊숙이 들어왔죠. 후금의 수도인 흥경도성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다가 명군은 대부분이 전멸당했고 조선군은 절반 이상이 괴멸당했고 사로병진도 지금 완전히 다 나가리가 됐어요. 지금 사로 중에서 현재 강홍이 포함된 여기까지 총 3로가 완벽하게 아작이 났고 나머지 하나 2여백의 개 부대는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나머지 이제 3로가 살아 있었으면은 후금이 거기를 상대해야 되니까 일단 상황이 급해가지고 이쪽에는 소규모 견제 병력만 남겨놓고 군을 돌린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강홍립이 퇴각을 한다.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진짜 이것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이 고지의 진지를 구축해서 지형적인 험로에만 의지한 채 여기서 힘겹게 저항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후금군은 조선군의 진영을 겹겹이 포위한 상태죠.
그리고 조선군은 거의 보병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그것도 안 돼요. 강행 돌파를 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사실상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일단 포위망 뚫는 것도 문제고 설사 뚫었다 한들 지금 후금의 그 철기병의 무시무시한 추격을 피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이 거리가 좀 먼 것도 아닌데 가다가 결국에는 다 죽을 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강홍립이 포위망을 뚫고서 탈출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처지가 뭐가 됐냐면은 삼국지에서 그 번성 공방전 때 우금이 이제 제7군을 이끌고서 갔다가 결국 수공에 당해가지고 전군이 숨을 당하고 고지대에 고립돼서 지금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잖아요. 그거하고 정말 유사한 처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걱정이 뭐였냐면 적신 한복판에 고립된 상황이다 보니까 화약과 식량이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정말 큰 문제였죠. 안 그래도 조선군은 계속 보급난에 시달려온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며칠만 더 고립이 되면은 이것은 뭐 굳이 후금군이 공격을 안 해와도 조선군 스스로가 자멸할 것이 거의 뭐 이제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홍립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둘 중 하나죠. 하나, 이곳에서 최후의 1인까지 싸워가지고 전원다 옥스를 한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거 솔직히 속된 말로 거의 뭐 개죽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은 다소 뭐 좀 이제 비굴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 투항을 해서 목숨을 건지는 겁니다. 아니 강홍립 자체는 뭐 장수니까 명예롭게 싸우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따라왔던 나머지 예하 장병들은 무슨 죄냐 이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냐? 사실 그것도 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후금군이 당장 조선군을 전멸시키겠다고 득달같이 달려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후금군이 김응하 부대를 격파를 하면서 그런 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조선군이 보유하고 있는 화력이 상당히 막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전혀 없다. 더군다나 고지대를 끼고서 있기 때문에 지형상 불리한 것도 있지 않냐. 그래서 구태여 궁지에 몰린 쥐를 우리가 성급하게 잡을 필요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은 뭐 알아서 승리는 우리한테 불러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차분한 계산하에 당장 공격해오지 않았다는 거죠. 후금군은 포위망을 붙인 채 신중하게 기다렸고 다음 날이 되자 아니나 다를까 마치 그 삼국지에서 가정에 고립됐던 마속의 경우처럼 조선군도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전력이 고갈라가지고 다 아장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벌써 식량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이 되자 후금은 최후의 공세를 벌이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이제 협상 기회를 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살려는 드릴게 하는 거죠. 사실 뭐 후금 입장에서도 차후의 상황을 계속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조명 연합군이 여기서 패배를 했다고는 하지만 조선과 명이 나름 국력 사이즈가 있는 나라인데 특히 명의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인 전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명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서 나라가 망한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조선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피해이긴 하지만 이걸로 뭐 당장 나라가 망하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 이제 후금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장기적인 전망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여기서 전력을 소실하느니 우리도 좀 전력을 보존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적이 막 그렇게 끝까지 싸우겠다고 우격 다짐으로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후금은요. 인구빨이 굉장히 딸려요. 그래서 후금이 막대한 농업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은 대규모 포로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협상 기회를 주게 되는데 사실 이미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조선군은요. 거의 뭐 이쯤 되면 악에 바쳤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은 휘하 군관들이 막 그런 얘기해요. 어차피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냥 아싸리 어떻게 하자. 여기서 전원 다 장렬하게 싸우다가 끝내자라는 그런 주장들도 꽤 나왔다는 거죠. 차라리 여기서 전원 다 순국을 하면은 나라가 그래도 우리 가족들은 좀 보살펴주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나왔다라는 거죠. 사실 이 말도 틀린 건 아닌 게 항복을 하고 싶어도 이거 적이 받아줘야지 항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원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항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후금이 항복을 받아줄까? 설사 받아준다 하더라도 요구 조건이
너무 까다로울 수 있잖아요. 뭐 누구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그리고 몇 명은 참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거 항복하기도 참 이제 거시기해진다는 거죠. 상대방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투항하는 걸 받아주겠다. 이런 조건이 좀 나와야 되는데, 자, 아무튼 이런 이제 분위기 상황에서 결국 입질이 왔다는 겁니다.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원수는 중형을 거느리고 산으로 올라가 험준한 곳에 의거했으나 형세가 고립되고 약한 데다가 병졸들은 이틀 동안이나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급이 고갈났기 때문에 더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적이 무리를 다 동원하여 일제히 포위해오자 병졸들은 필시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분개하여 싸우려 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뭐 악에 받쳐가지고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격으로 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후금도 그거를 이제 감지를 하고서 섣불리 건드리지 않았던 거죠. 적이 우리나라의 오랑캐만 역관인 하서국을 불러 강화를 하고 무장을 풀자는 뜻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항복을 하려고 해도 뭐 상대방이 받아줄 의사가 있어야지 하는 건데, 마침 후금 측에서 먼저 제안이 온 거예요. 너네 통역가 한 명 보내와봐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서국을 보내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 강화 협상이 된 이야기가 여기서 처음 오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후금 측에서 협상을 요구를 해왔고, 강원이 입장에서는 별다른 수가 없잖아요. 일단 무슨 말 하는지 드러나 보자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영 아니다 싶으면은 옥세를 하던 뭐 그렇게 결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조선군 진영 내에서는 강경파들은 이거 아예 응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는데, 지휘부 입장에서는 마냥 그렇게 목숨을 도외시하면서 내팽개치고 무조건 우리가 여기서 다 결사적으로 옥쇄하자 그런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수많은 장병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아니 뭐 그들은 또 무슨 죄가 있냐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협상에 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후금군 진영에 파견된 통역관 하서국. 후금 측이 조선군과 강하고 싶다는 의사를 가져왔죠. 근데 이게 사실 발이 좋아서 강화였지. 그러니까 후금 입장에서도 조선군의 체면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강화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것 뿐이지, 단어를 그냥 그렇게 썼을 뿐이에요. 실제로 내용 까보면 이거는 거의 뭐 백기투항을 종용한 거나 다름없었다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살려는 드릴게요. 목숨은 건사해 줄 테니까 그냥 항복해라. 굳이 여기서 헛되이 죽을 필요 없지 않냐. 거의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일단 후금군의 요구사항이 뭐였냐면은 도원석 강홍림이 직접 후금군 진영으로 와서 협의를 해라. 그래서 항복 맹세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건데, 명군의 패잔병들 전부 넘겨줘라. 일단 얘들 먼저 넘겨주고, 그래서 너네가 이제 항복할 의사가 있다는 성의를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명예로운 항복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거의 뭐 백기투항에 가까운 이야기를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명예선봉장 교일기가 일부 명군 부대를 이끌고 조선군과 같이 진지를 구축한 채 항전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일기가 선봉장으로 참여를 했다가 골짜기 진입했을 때 급소를 받아가지고 부대가 거의 괴멸됐잖아요. 근데 그때 교일기하고 소수 가병 부대들, 그리고 본진이었던 유정휘하의 병력 중에서 살아남은 패잔병들, 이런 애들을 수습해가지고 조선군 진영으로 도망쳐왔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쪽 귀퉁이에 진지를 구축하고서 같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다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진을 치고 있었던 교일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냐. 방법이 있습니까? 강홍리 입장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이를 수락을 해가지고 결국 명군을 무장해제를 시켜서 후금군 진영으로 넘겨주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선군이 항복할 의사를 내비치자 절망에 빠진 교일기, 답이 없죠, 그쵸? 여기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칠 길도 없고, 지금 조선군이 항복하기로 결정한 이상 자신의 운명도 사실상 결정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일기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근데 이제 자결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때 교유격이 아군에게 와서 몸을 숨기려고 하다가 우리나라가 오랑캐와 강화를 맺으려는 것을 보고는 즉시 태도가 달라져 작은 쪽지에다 글을 써서 자신의 가정에게 주면서 요동에 있는 그의 아들에게
전하라고 하고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휘하 병력 한두 명 정도는 어떻게 탈출할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서 유서를 남겨준 거죠. 즉시 활시로 목을 메었는데 우리나라의 장수가 구해내자 말린 거죠. 지금 이렇게 성급하게 목숨 끊을 게 아니라 훗날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살고 옵시다 한 거죠. 자, 그러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냥 절벽쪽으로 가가지고 몸을 던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교육기는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후금이 요구한 대로 명예, 병력을 전부 이제 후금 측에 인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후금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 확실히 이제 제국이 되려면요, 죽일 사람과 살릴 사람을 명확하게 가리는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이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이하 사료에 이렇게 써 있죠. 홍립 등이 중국 군사를 다 찾아내어 오랑캐 진영으로 보내자 적은 그들을 마구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예 투항병들을 모조리 척살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왜 후금이 이런 행동을 했냐? 사실 본보기로 보인 거죠. 너네 더 이상 머뭇거릴 틈이 없을걸? 그냥 빨랑 항복하는 게 좋을걸? 왜냐면 후금 입장에서는 명군 규모는 굉장히 소규모고 조선군 규모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전을 짠 거냐면은 후금이 좀 더 빠르게 조선의 투항을 종용할 생각으로 일종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거죠. 어차피 투항한 명군 숫자는 소수니까 얘들 정도는 죽여도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조선군이 보는 앞에서 전부 척살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한 거죠. 자, 이거를 지켜본 조선군 당연히 이제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죠. 더 이상 머뭇거릴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로써 강홍리 미야 살아남은 조선군 장병들은 결국 후금군에 투항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후대는요, 제가 이것도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 날이 오겠지만, 후대에는 이거를 두고서 강홍림이 미리 비밀 지령을 받아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후금군 진영에 투항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풍문이 꽤 많이 돌았어요. 특히 인조 정권에서 이거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장 상황을 놓고 보면요. 이거는요, 비밀 지령에 의한 행동일 수가 없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 비밀 지령이 있었는지는. 근데 설사 그런 비밀 지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순전 현장 지휘관이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의 뭐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조선군의 상황은 절박했고 어차피 강홍림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거의 뭐 이제 둘 중 하나예요. 무의미한 개죽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무의미한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굴한 투항. 요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국지의 우금하고 상당히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 당시 강홍립의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우금이 그래했던 것처럼 강홍립도 이게 답이 없다고 본 거예요. 여기서 그냥 무의미하게 다 몰살 당하느니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냥 일단 항복을 해서 목숨이라도 건사를 하고 훗날을 도모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봤던 거죠. 자, 이처럼 요동에 파병되었던 조선군 지휘부가 통째로 후금에 투항했다는 소식이 조선 측에도 결국 전해지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조선 조정도 난리가 났죠. 이것 때문에. 광해군 입장에서는 드디어 우려했던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 터진 건데 자, 이에 조선은 황급히 우치적 옛날에 이제 임진년 전쟁 때 원균 휘하에 있었던 장수였죠. 나름 실력파 장군이에요. 나중에 이제 섬도수군 통제사까지 올라가시는 분인데 다만 좀 이제 실력은 있으신데 개인적인 이제 사생활 관리가 조금 안 되시는 분이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실력파인데 우치적 같은 분이 실력파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선조, 광해군, 인조, 왕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가운데서도 계속 중용돼요. 그걸 놓고 보면은 정말 이제 실력은 있는 장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치적이 일단 평안도 병마사로 임명이 돼가지고 사태 수습에 나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공석이 된 지역들이 있죠. 왜냐면 여기 파견 갔던 장수들이 다 조선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지방 관료로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자리에도 황급하게 관료를 파견을 해가지고 민심을 다독이는데 힘을 쓰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당시 조선은 완전 패닉에 빠져가지고
후금군이 당장이라도 조선으로 침공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시 또 임진년 전쟁처럼 그렇게 천하 대난리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피난 준비를 하는 등 민심이 극도로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광해군. 역시 전쟁 영웅답게 이런 거 처리는 확실하게 하는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김응아를 비롯해서 파병 부대의 전사한 장병들에 대해 추모하고 혼령을 위로하는 제사를 거행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게 되냐면요. 광해군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인식을 보여주는데요. 조정의 고관 대작이 직접 제문을 들고 압록강 도강 지점이었던 창성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위령지를 주관하도록 주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 문제를 봉합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사실 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당시 조선의 민심은 그야말로 극도로 어수선한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에게는 이 못지않게 또 급한 문제가 하나 더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은 내부적으로는 민심을 수습해야 되는 문제가 급했고 외부적으로는 외교적인 문제였어요. 조선군이 패전을 했으니 후금이 정말로 조선을 주적으로 삼아가지고 침공할 가능성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설사 후금이 당장 이제 명하고 싸워야 되니까 여력이 안 돼가지고 조선에 대해서는 적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또 있었죠. 뭐였냐? 이번 원장에서 명예 도덕 유전과 선봉장 교일기는 전사하고 자결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반면에 조선군 지휘부는요. 물론 이제 김응아가 전사하긴 했지만 하필이면은 강홍리を비롯한 대다수 지휘부가 투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명군의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혹시 이거 너네 짜고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명군 측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광해군은 서둘러 명예 사절을 보내가지고 이러한 상황을 수습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해군의 외교전이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게 좀 잘 수습이 돼 가기는 돼 가요. 확실히 이런 거 보면은 광해군이 능력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해군 시대의 조선 도대체 뭐가 문제였나? 뭔가 지금 잘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아닌 것 같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묘하게 좀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렇게 묘하게 느껴지는 혼선은 무엇 때문인가? 광해군 시대의 조선에 대한 이야기, 좀 군사적인 환경이죠.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